민주당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곽상도 의원 아들과 윤석열 후보 가족 등 야당 인사만 나온다며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국감 증인 채택을 막고 이재명 방탄국회를 만들려 한다면서 특검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내일부터 3주 동안 750여 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회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만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여야가 언론중재법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언론미디어 제도 개선 특위를 구성해 연말까지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파국은 면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입장차가 워낙 커 합의안 마련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동량 목요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오늘은 여야 전방위로 확산되며 대선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 대장동 관련 의혹의 파장과 여야 경선 레이스에 미칠 영향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판교 대장동 특혜 의혹을 놓고 여야는 오늘도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게이트로 규정하고 까면 깔수록 야당 인사만 나오는 화천대유의 매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를 정조준하고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보도에 김동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점을 집중 부각시키면서 특히 윤석열 예비후보를 겨냥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누나가 윤 후보 부친의 주택을 매입한 사실은 기막힌 우연이라고 비판했고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연희동 단독주택을 찾아 현장 조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비롯해 장모 관련 의혹 등 모든 사건의 중심에 윤석열 사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게이트이자 법조비리 카르텔, 정리해서 말하면 화천대유 국임 게이트, 이 화천대유 국임 게이트가 윤석열 이 후보의 진실을 그대로 보여줄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야당의 특검 요구에는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대장동 의혹 진실 규명을 위해 이낙연 후보가 제안한 합동수사본부 설치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는 잇따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장동 특혜 의혹의 몸통은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라며 특검 수용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특별수사팀에 친정권 검사가 다수 포진돼 있고 관련자 일부가 출국해 자료도 제대로 확보가 안 돼 있어 현재 검찰 수사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당 현역 국회의원인 법무부 장관이 총괄 지휘한다면 어떻게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검찰이 수사 결과를 내놓는다고 한들 여전히 꼬리 자르기, 몸통 감추기가 될 것이 뻔합니다. 또 민주당을 향해선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으면서 이재명 방탄국회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권 주자들도 공세에 가세했는데 윤석열 후보는 특검 거부는 범죄 연루를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고 홍준표 후보는 대장동 비리 의혹의 주범은 이재명 후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의 특검 요구에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피감기관 750여 곳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감인데다 대선을 5개월 앞두고 열리는 만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민생을 살펴야 할 국감이 정쟁으로 얼룩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민지 기자가 전합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내일부터 20일간의 일정으로 막을 올립니다. 17개 상임위별 750여 개의 피감기관에 실시되는 이번 국감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검찰과 공수처에서 각각의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만큼 법사위가 최대 격전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밖에 대장동 의혹 관련한 증인을 대거 신청한 정무위와 국토위, 이재명 경기지사가 출석할 가능성이 있는 행안위 등이 주목 상임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이번엔 플랫폼 국감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빅테크 기업이 증인으로 채택돼
카카오와 네이버 등을 중심으로 플랫폼 갑질 문제도 대두될 예정입니다. 첫날인 내일은 7개 상임위의 국감이 진행되는데 당장 법사위와 정무위에서 대장동 특혜 의혹을 둔 여야의 충돌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전초전 성격을 띠는 이번 국감을 앞두고 여야는 일제히 상황실을 가동하며 팽팽한 기싸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민생의 방점을 찍으며 문재인 정부의 지난 성과를 적극 알리겠다는 의지입니다. 또 야권의 대장동 공세를 정쟁으로 규정하고 막장 국감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야당은 이 대선을 앞두고 허위, 폭로, 이 막장 국감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이 정쟁보다는 민생, 이 과거보다는 미래로 나가는 국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경기지사 등 대장동 의혹 관련한 증인 채택을 촉구하며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또 부동산과 코로나 방역 문제를 짚으며 정부의 5년간의 실정을 밝히겠다는 각오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이어지는 문재인 시즌2 합쳐서 문재명 정부를 국민들이 정말 제대로 실체를 알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문재명 지키기 국감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국회 사무처도 국감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국감 지원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서 한 발 물러서면서 여야 대치 상황은 피했는데요. 여야는 올해 말까지 언론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특위를 운영하기로 했는데 합의안이 도출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보도에 김희연 기자입니다. 언론중재법 본회의 처리에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여야가 언론미디어 제도 개선 특위를 구성해 다시 논의하기로 전격 합의한 겁니다. 특위는 여야 동수 18명이 참여하고 활동 기한은 올해 말까지입니다. 언론중재법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과 신문법, 방송법 등을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올려 언론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법안 강행 처리 의지가 강했던 민주당이 사실상 한 발 물러난 건데 윤호중 원내대표는 특위 구성에 의미를 부여하며 언론개혁 과업 완수를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언론 미디어 제도 전반에 걸친 논의를 한 자리에서 함께 논의할 수 있게 된 것, 이것은 우리 의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종합적인 논의로 전환한 만큼 이 언론 개혁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하지만 당내 강경파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추미애 대선 경선 후보는 야당은 부안해동하고 여당은 언론과 야당의 협박에 굴복해 무릎을 꿇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헌법적이고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언론 장악 시도를 막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를 지키면서 허위 보도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는 미디어 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법안 재논의에 전격 합의하면서 극한 갈등 상황은 피했지만 합의안이 도출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핵심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은 여야 이견이 큰 데다 특위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하면서 합의안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법정 처리 시한을 정하지 않아 특위 활동이 마무리된 후 내년 초면 대선 전국에 돌입하기 때문에 대선 전 처리가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법안이 공포되면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게 되는데 국가 균형 발전을 앞당기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8일 본회의를 통과한 세종의사당 설치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법제처를 통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 이송일로부터 15일 안에 공포됩니다. 실행정수가 본격 논의된 이후에 꼭 20년 만에 우리가 세종 국회의사당 시대를 여는 역사적 이정표를 놓았다는 보람이 있고요. 이를 통해 지금까지 행정 중심 도시 역할을 해온 세종시가 국회와 떨어져 있어 행정과 의정 활동이 비효율적이었던 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야 원내대표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반겼습니다.
지방 이 균형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서 국가 운영의 효율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의 앞으로의 역할과 위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와 직접 연관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디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 이전 문제까지도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국회 분원이 확정됨에 따라 여야와 국민적 공감대를 통한 국회 세종 이전 문제도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다음 달부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와 기본 계획 수립에 들어갑니다. 설치 규모와 운영 방안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고 후속 절차를 밟게 되는데 세종청사의 중앙부처를 관장하는 11개 상임위가 우선 자리를 옮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2024년 의사당 건립이 첫 삽을 뜨면 국회 세종의사당은 2027년 완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최종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의원에 대해 당선 무효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민주당의 의석수는 169석에서 168석으로 한석 줄었습니다.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조 씨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권성동, 최영두 의원 등이 SNS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고발사주 의혹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조 씨는 전 검찰총장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와 김웅 의원도 허위사실 유포와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정의당은 내일부터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투표를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고 6일에 ARS 전화 투표를 실시한 후 개표를 통해 대선 후보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1차 투표 결과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후보 간 결선 투표를 실시해 다음 달 12일에 최종 후보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정의당 대선 후보 경선은 심상정 의원과 이정미 전 의원, 김윤기 전 부대표, 황순식 경기도당 위원장 등 4파전으로 치러집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장정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장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내일부터 이제 21일 동안 국감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제 대선을 5개월여 앞두고 이제 진행이 되는 만큼 대선 전초전으로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국감의 이제 가장 큰 이슈라고 하면 아무래도 현재 그 많은 논란을 빚고 있는 대장동 특혜 의혹 그리고 이제 고발사주 의혹이 되겠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의혹이 여야 경선판과 정치권 모두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국감은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로 형성되면서 여야 모두 상대 대선 유력 그 주자들에 대한 검증과 공세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우 현직 경기지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국감 출석 대상이기 때문에 이 경기도청에 대한 국감이 열리는 18일과 20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야당은 대장동 의혹을 이재명 게이트로 규정하고 맹공을 펼치겠다는 전략인데요. 이 후보의 국감장 출석을 압박하면서 동시에 특검 카드까지 꺼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 후보와 야권은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이미 지난해 경기도 국감에서도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설전을 벌이면서 국감 파행을 빚기도 했는데요. 이 후보는 야당 의원들이 너무 과도한 국감 자료를 요구해 경기도 공무원들이 힘들어한다면서 국회는 국정감사 권한이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 사무에 대해서는 감사 권한이 없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현재까지 행안위와 국토위가 이 경기도에 요구한 자료 건수는 3,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해 자료 건수가 3,000건 정도였다고 하니까 국감 당일까지도 이 자료 요구가 이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는 그보다도 훨씬 많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해집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국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네, 만약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국감 전에 이 경기지사직을 사퇴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이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 결선 투표
없이 확정된다면 10월 10일 결정되는데요. 이 후보가 50% 이상 과반을 얻어서 이날 대선 최종 후보로 결정된다면 대선 출마를 이유로 지사직을 사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이 후보는 도정을 맡은 대리인으로서 책임과 의무,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해 왔고 그동안 이 정치권의 지사직 찬스 논란에도 꿋꿋이 직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국감을 피하기 위해 지사직을 내려놓을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만약 이 후보가 지사직을 사퇴해 국감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를 증인으로 채택해서라도 채택하겠다고 벼르고 있는데요. 증인 채택 여부는 여야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마저도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국감에 이제 증인으로 나올 가능성은 이제 높다는 그런 얘기군요. 네. 또 그리고 이제 국감 곳곳에서 고발 사주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이제 예상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공수처가 경우가 이제 올해 첫 국감이죠? 네, 이 공수처가 출범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국감에 임하게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수처가 지난 10일 검찰의 이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고 이 윤석열 후보를 곧바로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이미 정치권에서는 공수처 수사를 놓고 정치 편향 운운하며 격한 공방을 주고받은 상황입니다. 공수처의 경우는 여야 모두에서 이 공세를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공수처 1호 사건이 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 채용이었는데 당시 여권에서는 이러려고 공수처를 만들었느냐 하는 자괴감 섞인 목소리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공세가 예상되고요. 야권에서는 공수처가 진행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 측 관련 수사, 이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 그리고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이 세 건의 수사를 놓고 공수처가 윤 후보를 겨누고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고발사주 의혹의 경우에는 이 법사위뿐 아니라 정보위와 정무위 등에서도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정원에 대한 정보위 국감에서는 제보자 조성은 씨와 박지원 국정원장의 만남을 놓고 야당의 공세가 거셀 것으로 보이고요. 정무위의 국민권익위 국감에서는 조성은 씨의 이 공익제보자 신청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국감장에 이제 의혹에 관련 인사들이 국감에 이제 출석하느냐, 증인으로 이제 나오느냐가 이제 또 관심인데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이제 방금 이제 기자가 짚어주었고 이제 현재 화천대유 인사들과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인사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을 이제 국감장에서 진술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여야의 증인 채택 협상이 좀 팽팽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서로 공세를 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여야는 유불리를 따져가면서 이 증인 채택 협상에 임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의혹 관련자 40여 명을 증인으로 대거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오히려 수사에 방해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고발사주 의혹 관련 증인 협상도 난항인데요.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뿐 아니라 이 고발장을 전달한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 제보자 조성은 씨까지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정쟁을 위한 요구라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증인 채택 문제는 이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결국 증인 없이 국감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이슈 분석에서는 대장동과 고발사주 의혹 관련한 국감 증인 채택 상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봤습니다. 장정현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9월 30일 사람들의 시선을 끈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 상도수호는 없다입니다.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대장동 의혹 때문에 결국 국민의힘을 떠나야 했던 의원이죠. 곽상도 의원. 아들이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탈당했지만 여당뿐 아니라 야당 내에서도 의원직 사퇴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곽 의원이 수사 결과에 따라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며 당장 의원직을 사퇴할 뜻은 없다고 밝히자 어제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제명안을 처리하자는 제안까지 내놨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제명 가능성에 힘을 싣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곽상도 의원 건은 솔직히 말하면 저도 계속 얘기하는 것이
그 50억에 대한 해명으로 산재 이런 거 이야기하면은 여론이 그렇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50억은커녕 5천만 원 받기도 어려운 게 현실인데 예. 그 상황에서 그런 해명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저는 계속 지적하고 있고요. 저희는 뭐 예전에 조국 수호 이런 것처럼 상도 수호 이런 거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국면은 계획하지 않을 것이라 저는 보고요. 50억 퇴직금이 산재 때문이란 해명은 매우 부적절했다. 이렇게 지적한 이준석 대표, 조국 수호 같은 상도 수호는 없을 거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가족 관련 의혹에 휘말린 조국 전 장관을 옹호했던 여당이나 여권 지지층과 달리 국민의힘은 곽의원에 대한 감싸기 없이 단호한 자세를 보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긴급 기자간담회까지 연 이 대표, 곽의원 아들처럼 화천대유로부터 50억을 받기로 약속받은 정관계 인사들, 이른바 50억 약속클럽의 곽의원 외에도 3명이 더 있다는 정보들을 언급하면서 이런 명단을 검증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특검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곽상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는 대구 경북 지역의 진보 성향의 대학생들이 찾아와서 국민의힘 대신에 아빠의 힘 스티커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야당이 상도 수호는 없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한 상황에서 과연 곽 의원의 거취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로또 3번 연달아 당첨될 확률입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최근 거론되는 인물이 또 한 명 있죠. 바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입니다. 윤 후보 부친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누나가 지난 2019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주택 매매 거래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과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윤 후보 측은 주택 매수자가 화천대유 관련 인물인 건 우연일 뿐 알지도 못했고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주장이지만 여권에선 그런 우연이 로또 확률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집중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게 이제 그 확률로 따지자면 로또가 3번 연달아 당첨될 확률이라는 거예요. 네. 10만 분의 1 된다고 하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주의 기운이 모여야 만들어질 정도의 확률이라고 보여지는 이게 정말 우연일지 아니면 이 과정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도 살펴봐야죠. 윤 후보 부친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 누나와 우연히 부동산 거래를 할 확률은 로또가 3번 연달아 당첨될 확률이다. 이재명 캠프 선대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 우 의원은 윤 후보를 박영수 특검한테 추천한 사람도 김만배 씨였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전체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 역시도 윤 후보 부친의 주택 매매를 거론하면서 화천대유의 매직, 우연히 반복되면 필연이라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국회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윤 후보 부친이 매각했다는 연희동 주택을 찾아서 현장 조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윤 후보 측은 이런 의혹 제기가 오보이자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라면서 처음 보도한 취재진을 고발하고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통장까지 공개하면서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장동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는 와중에 불거진 윤석열 후보 부친과 화천대유 대주주 가족의 부동산 거래. 로또 당첨 확률만큼이나 기막힌 우연일지 아니면 추가 의혹으로 확대될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완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언론중재법 얘기부터 잠깐 짚겠습니다. 본회의 상정이 이제 쭉 미뤄지다가 결국 어제 저녁에 여야가 특위를 구성해서 연말까지 논의하기로 이제 합의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강행 처리의 부담을 많이 느낀 건가요? 그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모처럼 여야가 의견을 모았으니까 좀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네.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용상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요. 또 국내 언론 관련 단체에서도 민주당에서 강행하는 것을 이제 반대들을 많이 했죠. 네. 그리고 이건 그 좀 미디어 언론 쪽을 좀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유튜브라든가 방송. 이제 이번에 특위를 만들어서 그런 것까지 다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형식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지금 여당이 이걸 강행 처리하면 갑자기 지금 다른 뭐 고발 사주나 뭐 대장동 의혹 이런 게 있는데 국면이 좀 이상하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아무래도 좀 부담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뭐 기본적으로는 대선이 5개월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이게 어찌 보면 언론계 전체가 반대하는 그런 이슈고요. 더군다나 국내에서뿐만 아니고 외국에서도 이런저런 그 반대 의견이 많이 성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데에 굉장히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연말까지 뭐 무슨 특위를 만들어서 한다? 저는 뭐 그렇게 안 보고 네. 뭐 사실상의 포기다 이렇게 봅니다. 이 정부에서는 사실상의 포기다. 그래서 이제 다음 정부에서 뭐 한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겠지만 네. 다음 정부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정권이 재창출이 되든 교체가 되든 간에 정권 초에 뭐 이런 거를 할 분위기는 저희 경험으로 보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그 연말까지라고 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얘기를 내놨지만 네. 사실상 이 부분은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권에서는 개정안이 처리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봅니다. 예. 당이론 차원에서는 좀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언론 쪽도 좀 미디어 환경이 급변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개혁을 할 필요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야가 좀 합리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대선에서 뭐 유불리 이런 걸 따지지 말고 네. 좀 이렇게 여야가 합의를 해줬으면 참 감사하겠다 이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최 의원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뭐 사실 요즘에 여기 가도 대장동이고 저기 가도 대장동입니다. 내일부터 네. 아마 국정감사 시작할 텐데 거기에서도 대장동으로 시작해서 대장동으로 끝날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그래서 자, 이 대선판을 통째로 집어삼킨 이 대장동 문제 파장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보자고 제안합니다. 네,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영상 하나 볼 텐데요. 자고 일어나면 의혹이 나온다는 대장동 게이트. 처음에는 그 여당의 이재명 후보를 향했던 화살이 야당으로까지 확산되면서 정치권이 전면전에 들어가는 분위기인데요. 오늘도 여야 지도부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의 누나이자 천화동인 3호 이사인 김명옥 씨가 윤 후보 부친의 주택을 시세보다 싸게 매입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우연으로 화천대유 관련자가 매입했습니다. 까면 깔수록 야당 인사만 나오는 화천대유의 매직, 머지않아 퍼즐 조각들이 이제 모여서 전체 그림이 완성될 것입니다. 국민의힘 게이트이자 법조비리 카르텔, 정리해서 말하면 화천대유 국임 게이트가 윤석열 후보의 진실을 그대로 보여줄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검찰은 이 화천대유 논란이 일고 나서 2주가 지나서야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지금 수사팀의 구성도 보면은 편향 인사라는 말이 많습니다. 하루속히 특검을 구성해 의혹을 규명해도 부족한 판에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것을 거부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여기 쓰여있는 대로 첫 번째 의심 대상자이자 범인일 것입니다. 특검 받으십시오. 그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네, 대장동 의혹으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에게 이제 화살이 날아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이제 이재명 후보하고 이제 그 이준석 대표가 서로 이제 날선 공방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대장동 이슈 여야 어느 쪽에 더 타격을 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기본적으로 대장동 이슈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이건 그 거슬러 올라가면 뭐 2004년, 5년쯤부터 거슬러 올라가지만 네. 실질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이 된 이후입니다. 그렇죠? 이후에 이른바 이제 공영개발로 전환을 하고 나서부터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또 이게 2015년부터 직접적으로 과연 이 설계를 누가 했느냐. 그리고 왜 이렇게 굉장히 큰 액수의 그 자금이 민간업자한테 흘러 들어갔느냐. 이걸 누가 설계했느냐. 이런 부분이 핵심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보건대 이제 거기에서 뭐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이런 것들은 저는 곁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뭐 수사와 진상규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좀 뭐 여야가 막 대혼란에 빠져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지금 뭐 정치적인 득실을 지금 얘기하는 건 좀 섣부른 것 같습니다. 실체 부분이 좀 더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런 걱정이 좀 있어요. 이게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했을 당시에 뭐 여러 가지 뭐 관리 책임이나 정치적인 책임을 질 수는 있는데 이게 뭐 엄청난 규모의 무슨 불법 대선 자금을 마련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세력이나 법조 쪽의 어떤 비리 이런 냄새가 이제 훨씬 많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공격하는 쪽에서도 이제 그런 건 분간을 해주는 게 옳다고 보고요. 또 이제 윤석열 전 총장 뭐 부친을 김만배 씨 누나가 19억 원에 샀다. 뭔가 있는 것 아니냐. 뭐 좀 확률적으로 이상하긴 해요. 그런데 네.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니 검찰총장이 되겠다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을 출입하던 법조 기자 누나하고 이렇게 거래하도록 알고 했다? 상식적으로 저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그렇게까지 무모한 사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건 진짜 우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저 이제 공방도 좋은데 좀 양쪽 다 좀 약간 흥분을 가라앉히고 지금 대선 국면입니다. 여야가 경선 후보 뽑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뭐 네거티브만 서로 여야 간에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차기 대통령을 뭘 보고 뽑아야 됩니까? 가치와 정책과 비전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조금만 좀 흥분을 좀 가라앉히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당장 정무위와 국토위 등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고요. 또 손중성 검사를 관여를 확인하면서 고발 사주 의혹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국정감사에서 방금 말한 두 가지가 최대 이슈로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대선판을 사실은 제가 대장동 의혹이 삼켰다 그랬지만 그 조금 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대장동과 고발사주 의혹 두 가지가 삼킨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여권 후보로서는 이재명 지사 연루 의혹이 있는 거고요. 야권 후보로서는 야권 1위 후보라고 하는 윤석열 후보의 연루 의혹이 있는 고발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대선을 앞둔 국정감사는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로 점철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당은 고발사주에 집중해서 네. 이제 윤석열 후보와의 그 연관성을 이제 공세를 펼 것이고 야당은 대장동 의혹을 이재명 지사와 그 연관시켜서 공세를 퍼볼 것인데 네. 결국은 뭐 이런 걸로 해서 진짜 아까 뭐 혼란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아마 내일부터 국정감사가 난타전을 벌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도 아마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실 텐데 결국은 두 개 다 자, 이 사태의 본질이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시청자들이 좀 중심을 잃지 않고 보실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정감사에 그렇게 크게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오히려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국정감사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해당되는 상임위원회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국토위원회, 또 행정안전위원회 네. 뭐 이런 정도고요. 고발사주는 법사위 정도겠죠. 그래서 뭐 16개 상임위원회가 하는데 해당되는 게 한 두세 개밖에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이게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입니다. 증인 채택 한 명도 민주당이 반대하면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좀 뚜껑을 열면은 좀 맥 빠진 국정감사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재명 지사님 출석이 예상되는 18일, 20일이 뭐 현재로서는 이제 좀 관심이 가는 그런 부분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상황을 좀 보면 아들의 퇴직금 50억 논란에 휩싸인 이제 곽상도 의원 문제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 부친 집 매매 문제가 이제 불거지면서 논란에 이제 휩싸이고 있는데 곽상도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압박을 하고 또 이제 제명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지도부의 이런 대응 이제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이준석 대표로서는 사실 이 문제를 깔끔하게 좀 매듭을 짓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결국은 당내 의원들이 왜냐하면 이게 과거에 이 의원직 제명 사례가 과거 김영삼 의원 때밖에 없습니다. 1979년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 동료 의원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 뭐 언론 앞에서나 이런 데서 뭐 막 비난을 하다가도 이게 무기명 투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막상 투표장에 가면은 꼭 그 평상시 말하던 대로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대표는 당내에서도 조금 여론 수렴을 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 아니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당내에서 공감대를 좀 확보한 뒤에 아마 이걸 그 추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제명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약간의 조건을 걸었어요. 특검을 받아라. 그러면 제명하겠다.
여당이 특검을 안 받겠다는 건데요. 그럼 제명도 안 되는 거죠. 좀 전에 최 의원 말씀하신 대로 또 인사에 관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기명 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3분의 2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고요. 또 여야 간에 정치적으로 좀 이해관계들이 엇갈릴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제명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곽상도 의원의 제명 가능성에 대해서 두 분은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홍준표, 유승민 후보 등은요. 윤석열 후보를 일제히 법조 카르텔에 묶으면서 공세에 나서고 있는데 이 대장동 의혹이 커질수록 윤 후보를 향한 지지층의 결집이 두드러질까요? 아니면 뭐 홍준표 후보 등 경쟁자에게 더 힘이 실릴까요? 저 먼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법조인 출신이긴 하지만 1996년 총선에 정치인이 된 사람이에요. 네. 이분은 정체성이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격을 하는 거고요. 또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 정치인이지만 최근까지 검찰총장이었어요. 정체성이 법조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전 총장을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실제로 뭐 고발사주 의혹이라든가 또 검찰 사유화 논란이 좀 있습니다. 대검찰청 안에서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을 위해서 뭔가 문건을 만드는 것 같다 이런 의혹이 계속 폭로되고 있는데 이런 게 커지면 커질수록 윤석열 전 총장한테 불리하죠. 홍준표 의원한테는 유리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보는 게 상식적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법조 카르텔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윤석열 총장의 연루 의혹, 뭐 이걸 염두에 두고 아마 홍준표 후보가 공세의 포인트를 그렇게 삼는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 우리가 흔히 법조 카르텔 얘기를 할 때는요, 뭐 검사들의 자기 이익 공동체적 성격, 또는 검사와 판사 간의 또는 검사와 판사와 변호사 간의 관계, 이런 건데, 예. 대장동 의혹에 어찌 보면 중심 인물 중에 하나가 김만배 씨고 이 사람은 법조 기자를 오래 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과연 이걸 법조 카르텔이라고 공격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어차피 이제 홍준표 후보나 아니면 유승민 후보가 윤석열 이제 경쟁 후보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더라도 그런 것들에 대한 저는 유권자들의 판단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법조 카르텔이라고 공격할 수 있는 내용인가 과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진전될 경우에 홍준표 후보한테도 결코 그렇게 유리한 상황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당은 어쨌든 그 대장동 특검을 이제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재명 후보는 합수본은 수용하겠다. 하지만 특검은 불가다 이런 입장입니다. 특검은 이제 불가 입장인 상황에 대해서는 이것이 혹시 이제 드루킹 특검에 대한 안 좋은 기억 때문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결국은 이제 특검은 뭐니 해도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중립적인 태도에서 수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특검을 이제 누가 임명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누가 추천하고 누가 임명하느냐 최종적인 형식적인 절차야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그런 부분이 남아있긴 하지만 적어도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그래도 특검으로 가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허익범 특검의 예를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허익범 특검 때 사실 검찰과 법무부 같은 데서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성과를 이뤄냈잖아요. 그것도 여당 입장에서 보면 불리한 성과입니다. 아마 특검에 대한 그런 두려움 같은 것이 일종의 트라우마로 작용했기 때문에 특검은 안 받겠다 이렇게 끝까지 나오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모든 의혹과 비리 이런 게 터지면 사건이 터지면 우리가 여론조사를 하면 이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항상 찬성이 좀 높게 나옵니다. 특검 특별한 검사인가요? 좀 철저하게 수사하자. 특검 자체가 좀 긍정적인 의미를 좀 담고 있죠. 그래서 여당 입장에서는 별로 받고 싶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는 또 불리한 이슈를 특검을 받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대선 앞두고 어떤 사정기관에서 어떤 큰 기획 수사를 과연 하는 게 어느 정도 정당하냐 이런 논란이 좀 있습니다. 1997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그때 강삼재 신한국당 사무총장이 DJ 비자금 사건을 폭로했는데 검찰에서 수사를 안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그렇게 검찰 수사 그렇게 해서 선거에 개입 안 하는 게 옳다. 네. 나는 이제 민주주의자로서 그렇게 생각한다 해서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동이 걸렸고요. 또 2007년 대선 앞두고 검찰에서 그 당시에 이명박 후보 도곡동 땅 주인이 누구냐, 또 BBK 실소유주가 누구냐 이런 걸 갖고 수사를 했는데
사실은 수사를 하다가 대충 중간에 좀 약간 얼버무려서 덮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한참 지나서 이제 사실로 밝혀져서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그것도 꼭 이명박 후보를 봐주려고 그랬을까요?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검찰이 수사를 해서 밝혀냈다면은 그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박근혜로 결정을 사실상 하게 되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수사기관이 어떤 선거에 대통령 선거에 너무 직접적으로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담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발을 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혹을 밝혀야 돼요. 진상규명도 해야 되고. 근데 어쨌든 지금 검찰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게 도저히 믿을 수 없고 부실하다 이렇게 되면 특검론이 어차피 다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특검을 하자 이런 주장은 좀 약간 정치 공세에 가까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은 여야 1위 후보 모두가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셈이 되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자,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은 여전히 계속 수사를 하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대장동 건은 수사하지 말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도 또 불공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그 두 건은 어차피 세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 가운데 어제부터 민주당의 2차 국민선거인단 투표가 시작됐죠.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결집세가 나타나면서 이 대장동 의혹이 오히려 이낙연 후보에게 악재가 됐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번 2차 슈퍼위크에서 사실상 승부가 결정된다고 봐도 될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도 전국 지표조사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난주하고 별 변화가 없어요. 확실히 민주당 경선에서 대장동 의혹은 뭐 별로 이재명 지사한테 타격을 못 준다는 게 이제 당내 분석가들 생각이고요. 이게 이제 의혹 자체가 이재명으로 직접 연결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이낙연 전 대표가 이걸 계기로 해서 따라잡는데 어떤 동력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떨어지면 이낙연 전 대표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 디디고 올라설 수 있을 만큼 지금 힘이 좀 없는 거죠. 힘에 붙이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분위기라면 이번 주말에 발표되는 2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도 이재명 지사가 과반을 근접하거나 과반을 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게 민주당 내부의 대체적인 관측인 것 같습니다. 이번 2차 슈퍼위크가 거의 판을 결정짓게 되나요? 글쎄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미 호남 경선에서 끝났다 이렇게 보거든요. 저는 거기서 이제 전남에서는 뭐 이낙연 후보가 아주 근소하게 1위를 했습니다만은 전북 경선에서 다시 또 50%를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실상 끝났습니다. 이 판은. 그러면 그걸 뒤집을 유일한 변수가 대장동인데 이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지금 사실 이제 검찰이 어제 압수수색하고 뭐 무슨 그 천화동인 5호 그 실소유주가 뭐 녹취록을 뭐 19개를 제출했다. 뭐 이런 정도예요, 현재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상규명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10월 10일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앞으로 열흘 내에 그러면 무슨 결선 투표로 안 가면 끝나는 거죠. 안 가면 끝나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미 끝났다는 입장이니까. 결선 투표 안 갈 것이다, 이런 입장이니까. 근데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열흘 동안 그러면 뭐 그 대장동 관련한 수사나 여기에서 무슨 결정적인 장면이 나올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은 이미 완벽하게 기울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대장동 것도 10월 10일까지는 뭐 별 뚜렷한 이 판을 뒤집을 만한 거는 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변수도 사실상 사라진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듣겠습니다. 성 기자님 먼저 할까요? 예, 여야가 뭐 정치적 공방 벌이는 건 뭐 당연합니다. 그런데 요새 좀 너무 심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가치, 정책 이런 거 완전히 실종되고요. 좀 굉장히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여야 정당이 뭐 서로 치고받는 건 좋은데 의혹 제기도 좀 상식선에서 합리적으로 해야지 너무 지나치게 막무가내로 하면 반드시 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야 정당에 좀 충고를 드리고 싶어서 한 줄 논평, 역풍을 조심하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역풍을 조심하라. 네. 저도 뭐 비슷한 얘기인데, 자, 지금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뭐 국민의힘 게이트다, 뭐 이재명 게이트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만 따지면 양쪽 주장은 아직까지 누구도 단정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장동의 핵심은 누가 했나에 있다. 이걸 한 줄 논평으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 줄 논평까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에서는
현재 대선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 대장동 의혹과 여야 경선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이제 국정감사 내일부터 21일까지 방송이 3주간 쉬기 때문에 그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을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데요.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10도 이상, 영남 내륙 지역은 15도가량 일교차가 벌어지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요. 체온 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국정감사 기간 동안 21일까지는 중계방송 관계로 뉴스엔이 잠시 쉬겠습니다. 저희는 3주 뒤에 국정감사가 끝나고 22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